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열혈청년 도전사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0분, 5분 뭐 짧게 이제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챕터별로 이제 가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원래 5분, 10분 하던 게 막 30분, 40분 막 이렇게 되네요. 누가 들을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사실 휴직인데도 시간이 참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꿈꾸던 일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책을 쓰면서 또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격려를 해주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졸업생들, 제자들이 이제 그 연락을 하고 이제 만난 약속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만나면서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 아, 진짜 바쁘구나. 이거 이제 느꼈고, 그 얘기는 이런 강의를 이제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청년에 관한 어떤 역사를 이제 보면서, 청년의 시기가 굉장히 바쁘지만 굉장히 치열하지만 또 나름대로 도전을 갖고 뭔가를 이제 그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하면서 시대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이제 삶을 이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진짜 요즘에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던 친구들도 다시는 결국 돌아와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다시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제 벌써 이제 그 항상 청년 때라고 해서 뭐 하여튼 뭐 3, 40대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대 한참 이제 젊을 때 한참 이제 좋은 시절에 항상 에너지가 많고 그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경험도 다양하게 해야 될 이때 뭔가 이제 다시 이제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해왔는데 벌써 지금도 다시 그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참 짐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그 요즘에 정말 청년들의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하고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제가 이제 그 역사에서 그 선배 열혈 청년들의 삶을 딱 봤을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은 어쨌든 좋아집니다. 예. 예. 희망을 가지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나을 거고 오늘보다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으로 가는 방향에 아무튼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인물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열혈 청년에 관한 그 디테일한 역사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시간에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가 시간의 학문이다 보니까 무슨 시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는 뭐 중세, 근대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뭐 수능시대 같이 무슨 시대라는 말로 해서 그 시대의 어떤 성격들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대를 이제 시대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하나 알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특정 시대라는 말로 이제 그 역사를 정의해버리면 설명하기는 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를 좀 단순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론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근대라는 시대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근대가 없네. 너희는 그럼 우리보다 좀 낙후돼 있네. 이렇게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 시대의 그 이론을 이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관한 정보를 이제 이해할 때는 그 지역마다 좀 특수성이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고 발전 단계도 다르기 때문에 우열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그 독특함, 그 고유성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뭐 노비라던가 황제, 뭐 이런 것들 또는 복장,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가 다르지만 그 시대를 서로 비교하면 그 유의미한 그 어떤 역사적 의미를 이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이회영이 그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던 4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들, 그래서 특히 물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좋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의미를 또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했었고, 대신에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그 시대 상황을 이제 안다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냥 봤을 때는, 너무 멋지니까 이거는 미국 번영의 상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상황은 그 세계 대공황기, 즉 다시 말해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어떻게 보면 뉴욕의 번영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허영의 상징이라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했었고, 오늘은 이제 인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혈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이 역사도 이제 인물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인물은 시대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 안에, 지역 안에, 시간 안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간의 행위가 단순히 그 시대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순응해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기기 전 단계, 거의 그 대외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을사늑약 체결이거든요. 을사늑약. 그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외교권이 박탈당한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만날 때는 그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나가가지고 대신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 체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편입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5명,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5명을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을사오적.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을사늑약은 여러분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법 체결 자체 과정이 다 이제 위법이에요. 그래서 불법 조약이고, 사실 뭐 그 국권을 강탈당한 그 사건 자체로도 어쨌든 불법이긴 한데, 이 을사늑약 체결이 뭐 무효이고 불법이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일제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아주 강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을사늑약 할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체결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다가 찬성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일제의 앞잡이, 을사오적처럼 일제 앞잡이로 끝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이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의 어떤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은 있지만, 거기서 인간들의 행위는 다 능동적으로 이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자기 스스로 역사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인물사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시대에 수동적으로 그 반응하고 그냥 뭐 굴복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역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인간 역사의 어떤 특징.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하나요?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면 취직이 어려운 분위기, 이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좌절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고 또는 시대 상황에 체념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을 볼 때 보통 그 역사가가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권위자가 이 인물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고정해버리면
그냥 그걸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독립운동가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 장단이 있을 텐데 일단은 좋게 평가로 끝이 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친일파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다 나쁘게 일단 평가해서 그걸로 이제 그 선입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가 옛날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디 뭐 상상 속에 공상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소설 속의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설명했겠지만 인물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복원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을 평가할 때 그 평가에 맞는 어떤 특정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 의미를 그 인물상을 좀 부각하려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주변적인 또는 역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상과 좀 배치되는 것들은 좀 이제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인물, 어떤 영웅이다 그럼 진짜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나버리는 거죠. 마치 이제 진짜 영화나 소설 속의 인물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좋은 일 또는 항상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부조리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사실 우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화나 소설 속의 인물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영웅 중에 한 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설 속에 뭐 영화 중에 뭐 좀 됐지만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가 되게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나와 있는 영웅 한 명을 딱 생각해 보면 작가는 인물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사회적 지위 또는 능력, 그것들을 묘사하면서 그 인물의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만약에 그 인물이 컴퓨터처럼 숫자 계산에 아주 실수가 없이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제 그 작품에서 묘사가 되면 실제로 그 인물이 그 숫자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독보적인 과정을 보여줘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이해를 하고 또 흥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작가에 의해서 소설 속 인물들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관된 캐릭터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치 연예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들이 이제 영화 속이나 이런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할 때 그렇게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 인물도 과연 그러냐 이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과거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약점과 불완전성을 반드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약간 아이돌 팬덤처럼 어떤 아이돌 그 연예인을 봤을 때 실수하지 않고 우상하거나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스스로도 만약에 나도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 만나는 인물, 그 인물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었어도 분명히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점, 단점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예를 들면 지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사람, 좀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좀 나쁜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기 전에 가능한 그 여러분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만 이제 수집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미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미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화하지 않으면 그 나쁜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 좀 인기 있었던 인물 세종이죠.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 다들 좋아하고 만원권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조선시대의 어떤 신분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들도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고 또 업적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만약에 세종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고 쳐봐요. 여러분은 세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을 만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이면 미남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그게 역사적으로 맞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종 얼굴 하면 또 이제 잘 정돈된 얼굴이 이제 만원권, 그 만원에 등장하는 그 얼굴인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원권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강점기의 군국주의를 찬양하거나 일제 강제 징집을 독려하기 위해서 작품을 그렸던 친일 화가가 그렸어요. 이 사람은 해방 후에도 이제 미술계 거장으로 살다가 이제 생을 마치는데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이 김기창이라는 화가가 그 세종의 얼굴을 그려요. 실제 그 얼굴이 아니라 현재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 왕의 초상화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영정이라고 해서 뭐 과학적 고증은 아니고 그냥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실제 조선시대에는 원래 이제 왕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보관을 했었어요. 이걸 어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뭐 현존하는 어진은 뭐 태조, 영조, 철종, 익종 뭐 이 정도? 4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림은 표준 영정이라고 해서 화가가 상상해서 그리는데, 이 김기창이 그 친일 그 전력이 있었던 이 화가 김기창, 물론 이제 미술계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미술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큰 업적을 이제 남기긴 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만원권의 세종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줬겠죠. 그래서 김기창이 그렸는데, 이제 세종의 초상을 이 사람이 그린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서 그렸다기보다는 김기창 자신의 얼굴 형상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기창 얼굴하고 세종 비교하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세종은 어쨌든 그 만원권에 등장하는 얼굴은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럼 세종의 얼굴을 과학적으로 고증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역사에 대해서 흥미가 많아서 이제 약간 야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없이 밥을 안 먹을 정도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상을 당할 때는 이제 그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막 비실비실하니까 그 세종의 아빠였던 태종이 이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한 세종은 체구가 어땠을까요? 그래서 비만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세종의 아빠였던 태종이 아들 세종을 보고 사냥을 하지 않고 몸이 비중하다, 이렇게 이제 묘사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비중하다는 얘기는 몸이 살이 쪄서 무겁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세종의 이제 아들, 그래서 이제 세조의 얼굴 하고 역사적 기록 등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비만 있는 얼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만원권에 나온 그림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뭔가 이렇게 샤프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친숙한 동네 아저씨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 세종의 고기 편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왕은 왕이죠. 왕은 왕인데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조선시대 궁중의 음식 문화는 상당히 검소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고기 반찬을 먹지 않는 것으로 왕의 부덕함을 반성하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세종도 상중이거나 흉년일 때 자기를 잘 절제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세종은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대 언론들 보면은 막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파를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시대가 유교 시대인데 지금 시대의 왕이 고기 편식을 해요.
그러면 반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유교 시대의 왕이 고기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약간 이제 그 유교 시대의 세종의 고기 편식은 어쨌든 간에 왕의 자질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긴 하죠.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그 각각의 단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기 먹는 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진짜 나쁜 그 습관이다. 이렇기보다는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중이거나 흉년일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당시 신하들이 세종한테 고기를 막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 나빠지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기를 안 먹으면 다른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하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뭐 대표적인 인물 한번 볼까요? 간디 여러분 들어봤죠? 인도의 국부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 그 대단한 민족 운동가고 그다음에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아무튼 잘 알려져 있죠. 아마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거는 그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 상황이었을 때 당시 이제 그 간디가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소금 행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소금 독점을 하면서 그 소금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폭력적으로 저항을 한 게 아니라 간디가 맨발로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20일 넘게 24일간 정도 약 한 40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거리를 맨발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뒤를 계속 따르거든요. 그래서 간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딱 도착을 해서 소금을 딱 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행위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깊은 울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 대해서. 그래서 간디의 위대한 업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한평생 인도의 독립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이제 칭송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좀 이제 간디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바로 이제 신분 제도거든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인도는 브라만 성직자 계층, 그 다음에 그 아래 크샤트리아, 귀족, 무사계층, 그리고 그 아래 바이자, 상인, 농민계층, 그리고 그 아래 수드라, 천민. 보통 이게 4개의 신분이 있지만 이 4개 사이에 또 수천 가지 직업별로 굉장히 다양한 차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 4개에 들지 않는 완전 하층을 이제 불가촉 천민.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천민.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이 간디가 이 카스트 제도를 좀 옹호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불가촉 천민 지도자하고 좀 정치적 대립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신분이 좀 낮은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남아공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간디가 이제 남아공 흑인을 검둥이라고 폄하를 한다거나 또는 인도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남긴 기록들이 발견이 돼요. 간디가 이제 신분제도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신분적인 차별에 대해서 민족에 대한 차별이 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가나 대학 교수들이 교내에 세워진 간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 이제 간디 동상 설치를 하려고 하니 그거 이제 반대 운동이 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간디의 이제 여성 편향 문제. 이것도 아마 찾아보면은 이게 뭐 기사나 이런 데서 이제 잘 나왔던 건데 그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제 간디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 공개적으로 자기는 독신주의자로 산다고 하고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제 거부를 해요. 간디는 원래 13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제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디는 조카의 아내 또는 비서의 여동생 등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여성들한테 이제 알몸으로 자신과 동침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디가 자면은 여자들이 이제 알몸으로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간디가 혼자 자면 추위를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저도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좀 이게 의아할 거예요. 또 한 사람 들어볼까요? 이제 가톨릭 성녀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정말 그 희생,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희생을 보인, 그러니까 희생의 모범을 보인 그 대표적인 인물. 이분은 이제 유럽인으로서 수녀에 이제 입회한 다음에 인도로 가요. 인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인으로서 이제 인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의 수녀의 보호석에 이제 그 수녀 부속학교에서 이제 교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수녀원을 벗어나 인도 거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는 거죠. 신의 음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2년간 이제 그 수녀원에 이제 청원을 막 해서 외부 거주를 허용을 받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이에요. 이 시기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 마더 테레사는 영국계 수녀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사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치 일본계 출신의 그 예를 들면 가톨릭 수녀가 봉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평생 헌신을 해서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약간 그 비판도 상당해요.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가 교황청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거죠. 선교 장사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열악함,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원금이나 후원금이 더 많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마더 테레사가 자비를 팔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또는 이제 그 독재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미국에서 그 2억 5천만 달러의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더 테레사 단체에 이제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해요? 그 사기 행각을 벌인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 편지를 또 써주는 일도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점들, 그 약한 면이 있다는 거. 물론 제가 이런 거를 부각하는 거는 그 인물의 업적을 무조건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선입관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하나 이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들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악의 평범성. 뭐, 논술 주제나 이런 사회학 개념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인 정치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에서 거기서 제시된 개념이야. 악의 평범성. 이 한나 아렌트는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그 독일 나치 전범들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참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치 장교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유태인 학살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처리했던 장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기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성격으로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악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재판 과정에서 딱 알고 봤더니만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선량하고 가정도 챙기는 가정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너무 우리가 쉽게 만나는 주변에 푸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학살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유태인 학살한 거는 상부의 명령을 따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복종하면서 쉽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생각으로
그냥 권위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면 이렇게 쉽게 평범하게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권위에 의해서도 나쁜 짓을 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너무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권위에 수동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 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악하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악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는 간디라던가 세종이라던가 또는 뭐 이제 마더 테레사라던가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약한 모습을 설명하고 그런 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얘기하기 더 어려운 게 뭐냐 역사에서 진짜 악인들 있죠. 역사에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인들이 잘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종합적인 역사평가를 해서 그 사람 악인이다라 얘기했기 때문에 악인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약간 이제 업적들 자체를 이제 역사에서 지우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완용을 볼까요? 친일파의 그냥 대표자죠. 근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제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건 맞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일본 낭인들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되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인물이 이완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기에, 이 복잡한 시기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여러 민족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거든요. 근데 이 독립협회를 창립할 때 꽤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이 사람이 초대 위원장이 돼요. 이완용이. 독립협회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처음 들었죠.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이 이완용이었고 그리고 부회장, 회장 뭐 역임하면서 독립협회 활동에 아주 적극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좀 얘기하기 사실 껄끄러운 게 사실 있어요. 껄끄러운 게. 그래서 이게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 민족운동가들이 이완용을 찾아가요. 이완용한테 이제 독립운동 할 건데 같이 하자. 만세운동 할 건데. 그러니까 이완용이 자기는 이미 이제 찍혔다. 나는 이제 민족 배신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을 하는데 친일파한테 이제 3.1운동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친일파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친일 경찰한테, 일본 경찰한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완용은 마음에 짐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침묵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람도 마음속에는 약간 중간중간에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봅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로 히틀러가 있어요. 악인의 대명사.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때 당시에 그 히틀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밑에 이제 복종시키고 이제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제 첨단 그 홍보 장치를 활용을 해요. 영상 장비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뒤높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나중에 한번 이제 송기정 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열었던 올림픽 때 송기정이 거기서 금메달 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히틀러가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기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완전 추종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단순히 히틀러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세뇌시켜서 뭐 나를 그냥 따르라 이렇게 해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각 나라별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직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세계 대공황의 어떤 여파 때문에 매년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나락에 빠져요. 이때 히틀러가 집권을 해요. 그럼 히틀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고용 창출이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집권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실행했는데 이게 대박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실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서 집권 4년 만에 세계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히틀러의 그 업적을 보면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공황 시기 경기 부양 정책하면 미국의 뉴딜 정책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히틀러의 경기 부양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어떤 영웅이건 악인이건 간에 역사 속 인물들은 영화 소설처럼 일관된 어떤 행동으로만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모순적인 행위가 있다. 항상 숨어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애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흑백 논리처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딱 논쟁을 바로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 이외에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인물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뭘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냐 이거죠. 인물이 좋은 일도 행하고 나쁜 일도 행하면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느냐. 물론 뭐 이제 좋은 행위 한 번, 나쁜 행위 한 번 가지고 하진 않겠죠. 물론 좋은 행위 횟수, 뭐 의미, 중요성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더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겠죠. 그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뭐 사실 역사가한테 일을 맡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물 평가라고 하는 거는 전 생애를 대상으로 사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두 개 보고 이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제 뭐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 이런 일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보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가들이 제시한 인물평가 기준도 중요한데 여러분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 열혈 청년으로서 역사를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 청년으로서 역사를 읽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생각, 내 주관을 가지고 인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동의할 필요도 없고 역사가가 전생애를 가지고 평가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전생애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관점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 개개인의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가장 우선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를 평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지속적인 끈기보다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거 더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단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끄는 사람도 중요한데 조력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별짓는 뭐 국적, 지위, 뭐 성별, 나이, 외모, 재산, 성격 뭐 개인적 특성도 있고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이었던 인간의 존엄성, 사랑, 자유, 평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기준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물이 이렇게 평가되는 게 과연 맞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에 약간 도움을 주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물은 꼭 좋거나 꼭 나쁘지 않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이 사람이 좀 평범한 인물이다.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나쁜 놈이지만 또 좋은 일을 또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역사 속의 인물, 그냥 시대에 순응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걸 개척하고 도전하는 인물로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인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는 방법 오늘 이제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그 역사를 읽는 방법의 마지막 역사가 좀 제일 어렵고 좀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 역사가에 대해서 아마 좀 들어본 기회는 아마 없었을 텐데 그 역사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수업을 하면 이게 강의를 하면 그냥 저 혼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아마 이제 정말 언제쯤 이 강의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쭉 듣다 보면은 굉장히 지식이 쌓인다는 느낌은 좀 들 거예요. 나름대로 좀 재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의 어떤 작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흥미도 주지만 결론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조금 주체적으로 내 삶을 좀 도전하고 뭔가 좀 바꿔가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치열한 어떤 그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바쁘고 좀 지쳤을 텐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제 오늘 그 아주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옛날 어떤 정을 다시 기억해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이제 곧 앞으로 이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뭐 그냥 언론에서 그냥 딱 보기에는 좀 이게 뭔가 좀 암울하고 막 대립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 살기 좋은 시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